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 오늘 사회를 맡은 신유리입니다. 민주통합당을 이끈 새 당대표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죠. 특히 이번에 구성될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 12월 달에 있을 대선을 이끌고 또 대선을 담당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컬러도 바뀌고요. 또 대선 구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선, 더군다나 국민 참여 경선의 비율이 70%나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나라 정치권도 건강한다는 의미에서 더욱더 여러분의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그런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론해 주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좌석 순서와 자리 배치는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호 8번 문용식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용식입니다. 예, 기호 3번 김한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길입니다. 예, 기호 5번 조정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기호 6번 강기정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기정 후보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이해찬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해찬입니다. 예, 그리고 기호 4번 추미애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미애입니다. 예, 그리고 기호 7번 이종걸 후보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우상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예,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 토론회 첫 순서 언제나처럼 모두 발언인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제가 칼같이 제지하겠습니다. 모두 발언하실 때 물론 이 대선 앞둔 시기에 이 당대표라는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도전하시게 된 계기, 포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될 텐데요. 후보당 발언 시간은 30초입니다. 여러분 앞에 타이머 보이시죠? 30초 정확히 시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문용식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80만 모바일 참여 경선에 기적을 만든 문용식입니다. 민주당은 비록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대선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리더십을 바꿔야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민주당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김한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김한길입니다. 저는 야당의 당대표보다 집권당의 평당원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주통합당이 돼가는 모양 보면 12월 대선 승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국민의 뜻에 순정하는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만들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기호 5번 조정식입니다. 저는 한때 공장에서 4년간 프레스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빈민운동의 대부이신 고 재정구 의원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약자를 위한 정치, 그리고 서민을 위한 민주당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12월 대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편에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많이 성원하고 격려해 예, 고맙습니다. 주십시오. 자, 다음은 강기정 후보입니다. 4년 내내 날치기를 했던 정권이 총리실 불법 사찰 조직으로 개조해서 또다시 민간인을 사찰했던 사실이 속속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무도한 정권한테 총선에서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지도부의 오만과 무능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질 수 없습니다. 대선 네. 이겨야 합니다. 예. 지도부를 새롭게 만드는 데 나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후보입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신 선거에
기획을 책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민주통합당의 가장 부족한 위기관리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보강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능력 모두를 다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추미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저 추미애 당이 어려울 때마다 온몸을 던졌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처럼 기획작전 참모가 아니라 추다르크가 돼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들 속으로 뛰어들 그런 대표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 노동, 청년 등이 하나 된 국민 대연합군을 창설해서 정권을 반드시 창출해내겠습니다. 예, 저 고맙습니다. 추미애가 해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종걸 후보 순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총선에서 오만과 무능으로 패했습니다. 지금 방송사가 100일 넘게 파업 중입니다. 이런 방송 전쟁과 같은 파업 속에 저희가 방송에 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망설였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파업은 출구를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방송도 풀고 민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종걸이 민주당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상호 후보 말씀하시죠. 올해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의 리더십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이제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국민들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대선 승리의 전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정당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젊은 대표 우상호, 새로운 미래의 정치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이변을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모두 발언 들어봤는데요. 이번 순서는 제가 여기 계신 8분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지도부의 가장 큰 목표, 물론 당연히 올 12월 대선에서 승리하는 걸 텐데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통합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김한길 후보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모두 하나로 뭉쳐서 수권 정당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총선 실패는 개파 공천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개파 정치를 반성하고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놓고 패권적 개파의 기대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우리 당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 시선으로 본다면 오만과 독선으로 보일 겁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혀를 차실 겁니다. 개파의 이해를 뛰어넘는 자세,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야권의 재구성, 이것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조정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혁신입니다.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야권 연대를 하고도 실패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반성과 혁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혁신의 핵심은 민주당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승부처입니다. 수도권 2040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당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생활 책임 정치의 전형과 모범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바뀔 때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도 국민적 관심을 끌 수가 있고 앞으로 있을 야권 연대에서도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기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를 만들기 위한 정치 일정, 즉 로드맵을 확정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은 불확실한 밖에 있는 후보에 대해서 자꾸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 훌륭한 후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훌륭한 후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일정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가장 시급한 일이고 당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만들어질 때 당은 무한대로 지원했을 때만이 그 후보가 자신 있게 대선 승리를 약속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번 당대표 경선, 즉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바로 제3기 민주정부 준비단을 구성해서 이 민주정부 준비단에서 그러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내에 있는 좋은 후보군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후보 순서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야권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이런 큰 선거를 치러보면은 그 당원들에게 연설을 하고 텔레비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하는 그런 게 일반적인 건데 이제는 훨씬 더 발전해서 삶의 현장에 뛰어드는 그런 감동의 드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TV 프로그램인 그 체험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것도 하고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그 비정규직 그 인력시장도 가고 학교에도 가보고 어린이집에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 현장에서 후보들이 토론을 해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일체감을 느끼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추미애 후보 말씀하시죠. 네.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민주 세력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민생복지 최우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도부 경선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총선 참패의 원인이 지도부의 자구 웅면이었습니다.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국민을 설득할 때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도부, 당의 얼굴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휘력 있는 지도부이죠. 당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이 좌클릭했다, 또 우로 간다,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노선 갈등을 그만두고 국민 노선을 제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 노선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국민 노선인 것입니다. 어떤 입법을 하더라도 반드시 해내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이종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얼마 전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박근혜 의원이라는 폐쇄열에 갇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열린 세력의 연대가 민주당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고 믿음직한 민주당입니다. 문호 개방을 통해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쇄신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가치와 노선을 바로 세워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직한 신뢰를 얻기 위한 단계와 순서의 관리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논의입니다. 첫 번째, 야권 후보가 참여하는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를 실시할 믿음과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밖의 훌륭한 인재, 당 안의 후보들이 공정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줍니다. 당의 문호 개방을 위해서 영광도 같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연합정치를 모색할 방법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상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당이 먼저 하나로 단합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들은 대선 캠프를 중심으로 뭉치고 당은 개파를 허물어서 단합해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를 돕는 총력 체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당의 최대 개파인 친노 진영이 먼저 벽을 허물고 다른 개파와 세력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선판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야, 저 당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혁신과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이대로 완만하게 흘러가서는 절대 대선 승리에 희망이 없습니다. 짜여진 각본대로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에게 외면하고 말 것입니다. 새로운 이변,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용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당이 튼튼해야 됩니다. 당이 진보 개혁 세력의 열망을 담아내는 튼튼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이기려면 진보 개혁 세력을 총결집시켜야 됩니다. 소위 친노냐 호남이냐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그게 뭐냐? 바로 개혁을 열망하는 수도권의 2040 세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40 세대가 총결집했던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희는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느슨해졌던 지난 총선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SNS, 모바일을 통해서 2040과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을 뼛속 깊이 진보개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당으로 만들겠습니다. 2040 세대의 투표율을 5%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예, 반드시 알겠습니다. 대선승이 고맙습니다. 자, 시간이 촉박해서 좀 답답하시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순서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각 분들이 7분씩 시간을 드릴 테니까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분 이상의 후보자를 지명해서 서로 토론을 해주시고요. 질문 시간 1분, 답변 시간 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그 답변 시간 1분 넘어갈 때 제지하는 것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제지를 하시면 되고,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혼자 질문을 1분 이상 하면 제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제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분은 연설을 하세요. 7분 하면 한 4분 얘기 쫙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 맨 처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질문 받는 사람이 준비를 하지요. 그런 순서로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제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권 토론 순서 이번에는 조정식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먼저 김한길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을 통해서 서민 경제가 파탄났고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남북 관계가 최악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올해 12월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김한길 후보께서는 전략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의 대통령을 만드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는지, 또한 기획력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 요체는 국민의 마음을 잡는 것인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김한길이가 전략 잘 짜고 기획 잘한다. 이제 이런 말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정치적 리더로서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국민의 마음을 읽고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바구니에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는 것이 기교나 재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선 승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이해찬 후보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한나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대로 친박 체제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었고 아무런 새로움도 없는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아마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를 제공한 요소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방연대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은 모두 대세론을 꺾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만들고 정권 교체를 1분 다 돼갑니다. 만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미 대선 후보가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의미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이 야권에서는 지금 어떤 후보가 될는지 또 새누리당 후보와 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를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당대회라든가 후보 단일화 과정을 잘 거치면 역동성이 아주 생겨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부 싸움이나 하고 어떤 그 공정성을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국민들은 더 외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19대 국회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그 원내대표가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잘 밝히고 또 다음 정권이 끌어갈 비전을 잘 제시하는 그런 국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은 정말로 여러 가지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위기가 막 도래합니다. 그 2002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발생했습니까? 97년 김대중 대통령 때도 외환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아주 기민하게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대응해서 막 밀려오는 파도를 다 넘어야 이제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 있는 지도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다시는 국민들이 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정권을 교체하는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 모두 127명의 출중한 그 국회의원 당선자가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꼭 두 분만이 저는 하셔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127명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이 후보께서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민주당에는 초선 의원이 한 50여 명, 55명, 6명 이 정도 당선이 됐고 또 재선 의원이 한 20여 명에게 되고 삼선 의원들도 많습니다. 삼선급 이상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역할 분담을 여러 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개 청문회가 이제 벌어질 텐데 거기에서도 모든 기회가 잘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민생 체험 현장에 대선 후보들도 참여하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정책 토론을 하고 민생 정책을 대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함께 뛰는 그런 그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선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선거 패턴으로 이제 전개가 될 텐데 저는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당역에서 제가 잠실까지 지하철을 타보니까 막 숨이 막혀요. 이런 현장을 한번 겪어보면서 같이 겪으면서 같이 정책 토론하는 그런 역동적인 당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네, 다음 우상호 우리 후보께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타이머 잠깐 멈춰주세요.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분 정도의 답변은 들어야 되거든요. 보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죠. 예, 타이머 다시 작동해 주시죠.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해찬 후보께, 아까 김한길 후보께 드렸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력과 그런 전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진정성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입니다, 마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표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표심은 바로 국민들 마음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민생 중심, 정책 중심을 국민들께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타이머가 조금 좀 이상한데요? 시간이 타이머가 조금 잘못돼서 제가 조정을 한 겁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강기정 후보께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맞춰주시고요. 강기정 후보께 7분 드립니다. 네, 우선 이해찬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에 좋은 후보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존경하고 또 우리 민주당의 자산으로 삼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유력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그럽니다. 그러면서 당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도
민주당을 쳐다보지 않고 민주당 밖에를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밖에를 쳐다보고 연대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민주당 후보를 잘 세워서 정말 당당히 경쟁시키면 훌륭한 후보로, 대선 후보로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민이 승리할 수 있을 거다 싶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민주당의 자강론, 민주당이 강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도 저희들이 민주당이 못 내고 앞으로도 대선 후보도 못 낼 거다라는 불안감 내지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 민주당의 자강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하죠. 모든 나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당 정치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의 후보를 잘 만들고 당의 정책을 잘 만드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우리 내에 여러 유력한 후보들을 모시고 민생을 탐방하는 그런 그 경선 과정을 잘 거쳐서 정책도 아주 잘 만들고 후보도 아주 강해지고 이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후보가 있으면은 그 후보하고 또 밖에 다른 야권과 연대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은 그 후보하고 또 단일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후보만 잘 만든다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꼭 이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가 잘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후보의 다른 야권 진영에게 또 도움과 연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후보, 좋은 연대, 이것을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2002년처럼 우리 당 후보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원심력이 작용해서 밖에 다른 당 쪽 후보라든가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튀쳐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저희들이 똑같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목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내부에 좋은 분들 키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어떻게 영입시킬 건가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 영입도 안 되고 우리 당의 후보만 상처받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모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3기 민주정부 준비단과 같은 걸 만들고 이 후보들이 마음껏 대선 후보들이 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열고 일정 프로세스를 빨리 제시해 줘야 된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도대체 민주당의 후보 중에 누구도 대선 후보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후보자께서는 이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민주당 후보를 먼저 뽑고 밖에 준비되고 또는 예견되는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하는 2단계 경선을 치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1분 남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예, 전 뭐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내 경선을 아주 엄정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뽑으면 우리 후보가 굉장히 좋은 후보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 이른바 안철수 교수라든가 그 외 다른 후보들도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고 하면 그 후보하고 아주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잘 연구를 해서 연대를 하면 거기서 또 이제 상승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의 방식을 다른 후보한테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연대가 잘 안 됩니다. 연대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하면서 충분히 토론해가지고 합의되는 방식으로 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아주 상승 효과가 나는 그런 연대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후보를 잘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후보와 충분한 방법을 통해서 연대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책임지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식 후보께 묻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 참패했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들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또 다른 득표율 때문에 희망을 봤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떻든 이 참패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패가 단순한 참패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장 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가 못 냈습니다. 충분히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를 잘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의 자강론에 기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총선에서도 모두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이번 총선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고 그걸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 민주통합당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모두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민주통합당이 진보개혁 세력으로서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국민에게 드리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이 수권 대안 세력으로 감에 있어서 우리 진보와 중도 이런 부분의 논쟁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국민께 안정감 있게 가져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야권 연대와 이명박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주장은 있었지만 국민의 패배에 와닿는 보다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한 데서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20대, 30대, 40대가 느낄 수 있는 그들의 보육 문제, 교육 문제, 일자리 문제, 노후 대책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 의료에 대한 문제, 이런 생활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진솔하고 깊숙하게 함께 호흡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우상호 후보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권연대 저희들이 2010년 6.2 지방선거 때 했었고 6.27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번 총선에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잘 못 알아드신 것 같은데 최소한도 답변은 1분 정도의 시간은 보장을 해주셔야지 답변을 하지 지금처럼 20초 남기서 물어보면 상대가 답변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 상대의 배려 차원에서 1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해찬 후보 7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아주 오늘 옷을 예쁘게 입고 오신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저하고 이제 정치를 오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추미애 의원님이 하신 일을 잘 아는데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잘못되면은 그 정권 교체는 아예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정권 교체를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을 엄정하게 잘 관리하는 그런 그 지도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미애 의원님은 이번에 그 지도부가 되시면은 그런 일을 전 잘 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린다면은 97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그 당선에 아주 큰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실제로 이번에 아주 감동적인 제가 말씀드린 그런 드라마가 연출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지금의 이 지도부가 경선을 사심없이 관리하는 그런 지도부를 뽑아야 되겠죠. 어떤 계파의 대리인이 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계파적 입장에서 유불리나 호불호를 따져가면서 경선 관리를 하면 실패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심없이 우리 당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 당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마침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국민 경선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 경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경선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파를 초월해 있고 또 당을 늘 분열을 거부하고 화합을 해왔기 때문에 사심없이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만 당과 중앙선관위가 함께 이것을 하고 또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국민 배심원을 만들어서 어떤 후보가 3번 반칙하면 삼진아웃 되도록 아주 엄격하게 아무리 외부의 여론이 좋다 하더라도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출발부터 아주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후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1분 좀 지나셔서 또 다른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영식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문영식 후보는 인터넷 분야에서 아주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 당에 입당을 하셔서 이번 총선에 임하셨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많은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을 드린다면은
그 인터넷으로 우리가 지난번 지도부 선거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아주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일단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총선에서는 그 모바일 참여하는 게 아주 제한된 방식이었고 지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에러도 많이 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흥행도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된 그 과정으로 그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또 극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모바일 경선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모바일 경선 정말 좋은 제도죠. 당원과 지지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방법을 전면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달 통합지도부 선출할 때 80만 명의 국민 참여 선거인단이 모바일 혁명을 일으켜서 민주당은 이미 스마트 혁명, 이게 민주당의 고유 자산화, 브랜드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선에서는 저희가 그만큼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건 국민의 열기를 끌어내야 참여가 이루어지는데 공천의 문제점, 몇 가지 전략적인 실수, 그리고 정말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인데 경선 그 과정에서 광주에서의 불미스러운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참여의 열기가 급작스럽게 식어버린 거죠. 모바일 투표는 어디까지나 편리하지만 수단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국민 참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잘 설계하고 정책을 잘하고 중앙당에서 기획을 잘해서 국민 참여 열기를 이끌어내는 그 바탕 위에 편리한 모바일 투표 시스템이라는 그런 수단을 얹어야 된다. 이게 이번 총선에 한 분 더 질문을 드리려니까요. 이종걸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는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에 관한 분명한 정책 제시가 없었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들을 비롯한 법인세 감세가 연간 한 7조, 8조 가까이 되는데 그 돈만 잘 활용하면 1년에 30만 개의 일자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장사가 잘 되는 부자 재벌들한테 감세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 자체를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대책을 우리는 잘 제시해야 됩니다. 이종걸 의원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그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자리 문제 중요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연간 60만 개, 임기 중 300만 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실패해서 그것이 큰 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 노인 일자리가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먼저 청년 일자리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지금 현재 고용률이 한 40%라고 하지만 실제 10%도 안 됩니다. 65만 명의 대학생이 나오는데 원하는 일자리는 한 10만 개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일하지 못하거나 일해도 금방 퇴직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사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기업과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구조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일자리,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낸 그 방법들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추미애 후보 7분 가지시죠. 네. 먼저 김한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복지 최우선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하면 이미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문제일 것입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는 택시기사나 캐디, 보험 외파는 우리 사회에 많은 분들이 시간제 근로 하고 있고요. 또 파견근무, 특수고용 이런 형태로 비정규직이 점차 자꾸 늘어나고 있죠. 저는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 재임 시절에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을 의롭게, 정말 외롭게
지켜낸 바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 김한길 후보께서 우리 당의 정책은 무엇이며 또 그 정책에 동의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할 때 비정규직 차별금지 3법이라는 법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풀지 않고 양극화 해소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입장은 비정규직 현재 전체 근로자의 약 절반쯤 49% 정도 됩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5년 이내에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낮춘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민간 기업의 비정규직을 강제로 정규직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부터 우선적으로 정규직화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정규직의 약 절반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80% 수준까지 5년 이내에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이 정규직 임금의 80%로 끌어올린다 이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것인데 이해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이 최근의 이 고용 환경이 정규직 일자리가 100%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파견근로 또는 간접 고용 전체적으로 외주화를 통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할 기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10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일자리를 정규직의 80%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이 정책도 이미 고용환경 변화를 세심하게 보지 못하는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 그런 안이다, 대안이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1분 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한 제도이지 우리 당이 새롭게 창안한 제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해찬 후보께서 비정규직의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후보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신 해법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비정규직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기업들이 이제 막 글로벌 경제가 되기 때문에 자꾸 임금이 싼 데를 찾아서 자본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반면에 이제 노동자들은 이동을 못하니까 자꾸 임금을 줄여나가는 그 자국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을 사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똑같이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임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자꾸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정부도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공공부문의 기능, 서비스 기능을 전부 민간화시킨다라든가 이런 분야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체에서 우리 민주당 소속 그 자치단체장들이 적어도 공공부문에 있어서만큼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예우다. 인간에 대한 예의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저는 참 굉장히 감명 깊게 이제 봤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람에 관한 인간에 대한 그 기본 인식을 순전히 돈 주고 부려먹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건 고쳐지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숙련공을 잘 길러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숙련공을 잘 길러내자 맞습니다. 그런데 후보께서 이 동일가치 동일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헌법에 적정임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줘야 된다 하는 헌법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살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아직 헌법 가치마저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은 국제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장에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로 그 임금의 차등이 있기 때문에 유인을 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게끔.
그래서 저는 이걸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치 상품과 서비스에 어떤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 가격이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노동에도 그 노동의 질과 그 근무 환경, 근무 강도에 따라서 정당한 가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임금 시스템을 원초적으로 개혁을 해서 공정임금제를 만들어서 땀 흘린 만큼 적정한 정당한 대가를 주는 그런 임금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좀 만들고 싶은데요. 혹시 이해찬 후보께서 어떤 준비되신 그런 것이 있으신지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추 의원님께서 아주 노동위 위원장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성찰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정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부가 쓰는 분야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발주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임금 기준, 이것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장의 성격마다 또 사업의 규모 크기마다 어느 정도 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그 정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종걸 후보께 7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한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견결한 진보적 가치관과 노선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후보께서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노선과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다, 중도 실용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좌클릭, 우클릭 논쟁이 있습니다만 진보적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명박의 시즌2가 박근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어떤 가치와 어떤 노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하는 노선 투쟁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생에 대한 답을 찾는 구체적인 토론이 훨씬 더 sen상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통합진보당 문제가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모습 보면 참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지금 통합진보당의 모습 그대로일 때 우리가 과연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진보적 사고를 가진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쪽에 안철수 교수라는 아마도 예비 대권 주자라고 말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또 어떻게 힘을 합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야권의 재구성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문용식 후보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패배를 잘 분석하고 복귀해서 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서 잘 해나가야지 우리는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이번에 충분히 자격 있는 신예들이 계파 정치, 나눠먹기 정치에 의해서 좌절했습니다. 문용식 후보도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들었습니다만 깃발 사건으로 학생운동의 상징을 만들었고 또 나우콤 아프리카 우리 진보적 인사로서는 드물게 성공한 CEO로서 사실 이번에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영입되면서 사실 전략공천 대상자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계파정치, 밀실정치에 의해서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책임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느끼신 소외와 앞으로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기업 경영을 하다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의 제발로 찾아왔습니다. 꽃가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특혜 바라지 않았습니다. 공천 보장하지, 공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해서 과감하게 부딪히다가 장렬하게 산화했습니다. 이번 그 총선 과정을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참패했죠.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탐욕과 무능입니다. 공천권이라는 먹잇감이 나타나니까 이 지도부들이 계파에 나눠먹기 하느라고 너무나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반 MB면 된다는 그런 오만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전략적인 지도부의 그 기능이 너무나 무능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파 간의 대립을 뛰어넘는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자기의 사소한 것은 양보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선출하는 지도부가 진정한 민주당의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지도부를 선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상호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영식 후보의 좀 피 어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호 후보께서는 미래 희망과 기대받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전략 홍보부장을 맡아서 여러 486 총선 그 지도부와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했는데 선거 패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패배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크다고 할 때인데 이번 바로 당대표에 출마하시는 것이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에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에서 전략 홍보본부장을 맡아서 지도부를 잘 보좌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계파 정치의 문제점을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도 자기 계파의 후보를 추천하고 간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뒤로 물러나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질문을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해찬 후보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우상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보충한다면 486이 우리 민주당의 핵심이고 앞으로의 미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86이 잘해야만 민주당도 희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486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소리 또 아주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요새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숙주 정치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신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이게 시간이 안 되겠습니다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죠. 심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나름대로 당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열정을 그렇게 폄하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 대한 지적은 몰라도 세대 전체를 비판하시는 고맙습니다. 것은 섭섭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순서 우상호 후보입니다. 7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다크호스라서 그런지 저에게 거의 질문을 안 하셔갖고 외롭게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해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른바 이박연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친노 비노 구도를 극복해 보시겠다 하는 취지는 저는 참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당의 원로 정치인들의 담합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당원과 국민들이 실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당내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님께서는 그 연대를 통해서 당이 참 잘 단합됐다 이렇게 평가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정치를 하면서 당내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언론이 막 전면적으로 사설, 칼럼, 기사, 한 신문이 막 한 5가지, 6가지 글을 써가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으면 비판했던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당내 선거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19대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은 67대 60으로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의원님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신 분이 조금 더 많았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삼았던 건 그 목적은 좋은데 과정이 잘못됐다. 너무 그 민주적 절차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좀 일찍 그걸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면은 좀 더 개방적이고 시간을 가지고 더 얘기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좀 늦게 그 수용하시는 바람에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지원 대표도 많이 사과를 이제 드렸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대선과 19대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대선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치의 오류도 1분이 넘어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역할을 중심으로 사과했던 것입니다. 네. 진정성이야 뭐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가 당의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죠. 오히려 당내 최대 개파 세력인 친노 진영이 총선 이후에 반성과 혁신으로 거듭나면서 문을 열고 다 함께 하자고 했다면 오히려 저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대로 그 최대 개파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지역 연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온당한 해법인가, 너무 과거형 해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유력 대선 후보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계신데, 이해찬 후보께서 당 대표가 되시면 결국 대선 경선에 중립성 시비가 붙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후보님이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은 참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수백만 국민들이 아마 모바일로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참여할 텐데 누가 그것을 어떻게 뭐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손학규 후보하고는 대표하고는 작년에 1년 동안 내내 민주통합당을 만드는 일을 신뢰를 가지고 같이 했고요. 김두관 후보하고는 제야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왔고, 지난번 경남지사 당선됐을 때 정말로 제가 격려도 많이 하고 지역구도를 무너뜨린 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엊그저께도 만나서 열심히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셔가지고 그 좋은 성과를 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세균 대표하고도 그동안에 일을 쭉 같이 해왔고, 정동영 대표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고, 문재인 이사장도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선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누구한테 편향된다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편향되는 순간 그 경선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질 못하고 정권 교체는 물 건너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사고를 해야지 이렇게 사실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옳은 정치를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아주 무역정명하게 딱 앞만 보고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막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지도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런 진실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몸가짐을 바로 하고 오해 살지 않게끔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만길 후보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해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키워야 우리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역동성을 키우려면 현재 있는 유력 후보들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김두관 경남지사, 또 박영선 의원, 이인영 의원 같은 이런 좀 젊은 피들이 이 대선 경선에 뛰어들어서 좀 역동성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역동성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해찬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비 주자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후보로 만들어지는 과정, 거기에 스토리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상호 후보께서 제안하신 또 다른 후보군, 김두관 지사, 또 다른 분들, 그분들이 함께 함으로써 우리 예비 대선 주자 간의 경쟁이 역동성이 생기고 또 그것이 국민에게 감동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적극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갖고 있던 당 내부의 많은 적폐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혁신형 리더십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지역이 어려워서 낙선된 분 중에 굉장히 훌륭한 원외위원장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일종의 섀도우 상임위를 만들어서 능력 있는 원외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책과 견해들, 많은 구상들을 정책의 당론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어서 예비 상임위를 구성해서 훈련을 받다 보면 이분들은 다음에 좋은 정치인으로서 성장하고 당은 인재를 키웠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은 이제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싸우는 정당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당을 정치사회교육원으로 변모시켜서 불이 꺼질 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당원을 교육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태안에서 기름을 닦았던 것처럼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당원들의 봉사조직으로 우리 당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용식 후보 차례입니다. 7분입니다. 예, 외롭지 않도록 우상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우상호 후보는 486 세대 정치인의 대표 주자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80년대 그 어목했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그들과 맞서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를 훈장처럼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486 세대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급격히 기득권화되었다 하는 비판의 소리가 많습니다. 또 정치권에 일찌감치 진입한 정치 486들끼리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하는 비판의 소리도 높습니다. 게다가 이 정치 486의 뒤에는 수백만 생활 486들이 있습니다. 같이 싸웠던, 돌멩이 던지고 고생하고 도망 다니고 했던 그 생활 486들은 일자리와 전셋값과 사교육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 시간 1분 넘었습니다. 예, 여의도에 입성한 정치 486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22명씩이나 자살할 때 민주당의 486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대 청소 아줌마들이 외롭게 파업투쟁을 할 때 민주당 486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준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 위에서 300일 넘게 1분 투쟁할 때 30초가 넘었습니다. 민주당의 486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들부터 반성합니다. 국민의 기대 높았지만 거의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신 그 상가에서 저희 젊은 정치인들 모여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의 본분을 잃고 권력에 잠시 취했던 것은 아닌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국민 여러분이 주신 이 권력을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정치 세대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세대로서의 저희들의 책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이 연마하고 공부하고 훈련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책임질 정치 주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것도 무슨 자리 하나 더 얻어보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저는 재선 국회의원이면 이미 얻을 만큼 얻었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1분이 지금 좀 넘어서서 다시 우상호 의원 네. 후보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질문하겠습니다. 486 정치인들 정말 이제 민주당이 실세죠. 책임 있는 정치 자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 이미 지금 돌아가신 김근태 의장님을 모시고 4년간 한반도 재단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근태 의장님은 그때 이미 시장 만능주의에 따른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값, 건강에 귀천이 있느냐 하면서 의료 민영화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한미 FTA 반대 단식 농성을 했죠. 김근태는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시대의 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임을 그때 이미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김근태는 이미 계파가 아니죠. 정신입니다. 민주당이 김근태 노선과 정신을 뼈속 깊이 당의 DNA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상호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감합니다. 사실 김근태 선배님은 재하 시절부터 존경하고 따르던 대선배님이고 그분이 걸어온 일관된 올곧은 길은 저희 후배들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치민주화의 주역이었던 저희 세대가 이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동세대들 너무 고통받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드냐고 하는 아우성입니다. 앞으로 김근태 정신으로 무장해서 2012년을 점령하려고 했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충고 받아들이고 거듭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김한길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한길 후보는 친노의 대표 주자인 이해찬 후보에 맞서는 비노의 대표 주자라고 언론에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저는 친노라는 계파, 정치 노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계파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연, 학연, 운동권 연으로 뭉친 파당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대권 후보와 가깝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친노에 반대한다는 의미로 뭉친 비노,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 노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권 후보들의 연합군일 뿐입니다. 대권 후보마다 정체성과 노선이 다른데 그것에 연합군의 대표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노의 대표를 자임하는 김한길 후보의 과연 독자적인 정치 노선은 무엇입니까? 진보 노선을 강화하자는 겁니까? 중도 노선을 걷자는 겁니까? 한 가지 또 지금 통합진보당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죠. 야권연대 한 축이 무너졌습니다. 대선 때 통합진보당과의 연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비노 연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뭐 누구하고도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한 계파, 특히 패권적 계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으로는 대선 승리 기약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한 것이고요. 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계파에서 지지해주고 계신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대라고 하시면 조금 지나치신 것 같고요.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제 입장은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께서 여쭤주셨을 때 답을 드렸는데 다시 할까요? 네. 예, 그 부분은 괜찮다고 하시면요. 저는 그 계파주의 정치를 우리가 우선 극복해야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대선 승리의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서 언론들이 대체로 삼공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저도 꼽힙니다마는 세 분 다 동교동이 아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 앞장섰을 때에도 제가 친노가 아니라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 같이 힘 합쳐서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김한길 후보께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상호 후보의 오늘 고백적인 말씀들을 아주 인상적으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좋게 말해서 이박 연대라고 하지요. 저는 그 패권적 발상에서 비롯된 담합, 이 두 분만의 합의로 당권을 나눠 갖겠다는 시도는 아무리 근사한 말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대든 담합이든 이것을 기획하고 제안한 이해찬 후보에게 분명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여러 번 사과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이 제안자인 이해찬 후보께서도 분명히 사과하신 적이 있나요? 예, 여러 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지금도 이 제안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슨 막 이렇게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당내에서 이제 서로 동지들 간에 자꾸 이간하는 용어를 쓰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일부 언론, 나쁜 언론들이 그런 용어를 써가지고 자꾸 규정을 짓는데 그런 거에 우리가 자꾸 말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호 여사한테 그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렇게 당이 어려워서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저보고 친노 좌장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제가 농담으로 했더니 이호 여사께서 친노 좌장은 그럼 우리 김 대통령하고는 이해찬 의원이 관계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의 정치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김대중 내란모 사건을 같이 투어가면서부터 잠깐만요. 제가 여쭌 것은 이박연대로 불리는 제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냐 이렇게 물은 지금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친노와 친비노 간에 무슨 편가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박연대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자, 원내대표는 됐습니다. 예. 의원들이 뽑는 거고 당대표는 당원과 예, 됐습니다. 참여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예, 묻는 그만하시죠, 것이지 이제. 우리끼리 나눠갖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것에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강의 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누가 가장 한나라당에 대해서 막강한 팀인가 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몇 분이 밀실에 앉아서 당신이 무슨 자리하고 내가 무슨 자리를 하면 가장 최강의 팀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당원과 국민을 상당히 우습게 만든 그러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또 말씀하셨어요. 위기 관리 능력을 가진 리더가 지금 필요한 때다. 저는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기 관리가 아니라 이해찬 후보께서 당의 위기를 몰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후보의 그런 제안이 있은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급락했던 거 아실 겁니다. 문재인 이사장의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로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다른 위기 관리 능력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이 정말로 총선 끝나고 나서 정말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하고 잘해서 모든 힘을 다 합쳐도 정권 교체를 이룰까 말까 하는데 저는 정말로 한명숙 지도부가 사퇴 안 하기를 바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우당 이래로 꼭 선거만 끝나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당의 안정성이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걸 보니까 우리 당의 제일 문제점이 뭐로 나오냐면 위기에 관리하는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리고 민주당을 이끌어갈 중심적인 리더십이 없다. 이게 우리 당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여기 나오신 우리 후보들부터라도 서로 간에 다른 사람한테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맞으면 규정하고 이런 일을 안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해가면서 문제를 잘 풀어가야 겨우 다른 세력하고도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말씀 계속 들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박연대로 불리는 제안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내려간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조정식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순회 경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규칙이 어제 통과했습니다. 비대위에서. 그런데 그 규칙은 전례도 없고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이상한 규칙입니다. 울산과 부산에서부터 경선을 하면서 특히 그것의 득표율을 전체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에 의한 대의원 30%의 투표 결과만을 지역마다 따로 공개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후보라 나선 여러분 8명 중에 5분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비대위원회에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한 시도, 무리한 규칙에 대해서 조정식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선거든 경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마친 이후에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성의 문제는 더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김한길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런 경선 룰과 관계해서 이 공정성이 훼손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데서 유감스러웠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모바일 선거인단이 모집도 안 됐고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일부 몇몇 지역에서 먼저 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이 표심이 왜곡될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상식에도 안 맞고 좀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저는 끝까지
이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주도권 토론 여러분 쭉 보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다시 여기 후보자 8분에게 공통 질문 드리는 순서인데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당을 이끌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죠. 당내 소통과 화합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강기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에서 모든 선수들이 다 잘 뛰어야 되고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미드필더가 특히 중요합니다. 허리. 제가 3선 아닙니까? 우리 당에 3선만 하더라도 26분이고 4선 이상이 10분 넘습니다. 127분 중에 위아래가 적절히 균형이 맞춰 있습니다. 이 허리, 중간층을 잘 움직여야지 당내 소통과 화합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저희들이 중원을 잡는데 실패했다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통과 화합을 잘하려면 자기 것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걸 자꾸 내놔야지 대화가 되고 화합이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자리나 여러 가지 직책이나 위치에서 자꾸 자기 걸 좀 양보하고 내놓을 때만이 소통과 화합은 잘 될 거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이희찬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당은 여러 지역에서 이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나 소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이 언제나 맞으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겨가지고 이해관계에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모이고 전 계층이 모이고 모든 직업 분야에서 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역지사지하는 자세와 용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당에서 보통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동지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들 하다 보니까 규정도 막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런 말들도 함부로 하고 이제 그럽니다.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쁜 언론이 자꾸 이간하려고 하는 그런 용어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 말고 정말로 동지적인 애정을 가지고 예.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방금까지 토론에 나온 단어들이 민주당이 결국 당내 소통과 화합이 되지 않고 있구나 우리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카르텔이니 담합이니 연대니 이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당에 자꾸 방을 만들고 벽을 쌓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스스로 하고 있다를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큰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당이 왜 문제였는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들이 공정 또는 원칙 없이 사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사람 챙기기 이걸 앞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계파를 초월하고 후보로 따지지 않고 지도부 스스로 능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지도부부터 챙기기 버릇을 버려야 되는 거죠. 공정성 이런 걸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말씀하신 좋은 대선 후보를 모셔서 대선 승리 이끌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구정원에게 최소 1개 이상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열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사심 없는 당대표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종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소통과 화합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다르고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갈래를 만들고 그룹을 만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당내에 어떤 틀을 만들고 스스로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만들어서 그 노선을 집행하고 또 이루기 위한 노력들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이 출제자 의도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에 그렇지 못한 집단들이 있다.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계파라고 얘기하는데 한간에는 오늘 이렇게 후보로 모인 분들 상당 부분이 어느 계파의 누구 대리인, 어느 계파의 누구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파는 사실 없어져야 됩니다. 과거의 권력과 관계된 인연을 모이고 또 어떤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을 저희들이 스스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고맙습니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상호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는 저야말로 소통과 화합의 적임자가 아닌가 이렇게 자임합니다. 제가 정동영, 김근태,
손학규, 정세균 대표의 대변인이었고 또 한명숙 대표를 모시고 전략홍보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당내에 있는 제 세력과 대단히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와 연동되거나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분들이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루 원만하면서 또한 미래형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가 된다면 저는 당연히 당내 긴장은 사라지고 중립적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원외위원장으로 8년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선거에서 떨어진 어려운 지역의 위원장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내 여러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소통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용식 후보 1분 동안 답변하시죠. 지도부가 잘 해야지요. 지도부가 계파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DJ 이후 당의 주인이 없다. 봉건정주 토어만 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주인의식이 있는 지도부가 들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부가 지금까지 말하는 지도부였습니다. 일하는 지도부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도부를 보면 모든 당무는 대표가 책임지죠. 나머지 최고위원은 말만 합니다. 책임은 졌고 비판만 합니다. 그러니 화합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업을 하면서 기업에는 임원 관장제가 있죠. 회사의 주요 업무나 조직을 최고임원들이 나누어서 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에서도 최고위원이 당무관장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소통과 화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정 대권주자의 대리인도 아닙니다. 오로지 민주당 주의자일 뿐입니다. 민주당을 확실히 바꿔놓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김한길 후보 답변하시죠. 예, 우선 이해찬 후보님과 제가 소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해찬 후보의 2박 연대 제안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한 달 동안 7%, 8%나 급락한 문제 심각하게 제기한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내가 나쁜 언론에게 세뇌당해서 괜한 트집을 잡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호적인 신문이라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제안이 있었던 첫날부터 담합이라고 규정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청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제안을 해놓고 끝까지 사과도 안 하시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나쁜 신문에 의해서 세뇌당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호남이라는 명찰 다 떼고 대선 승리라는 하나의 명찰 달고 대선 승리의 길로 가십시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정식 후보 1분간 답변하시죠. 네, 소통과 화합은 아마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대선 승리를 이뤄가는 데서의 요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지도자가 한 명이 있어도 소통과 화합이 없게 되면 독선에 빠지고 민주주의가 실종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됩니다. 저희가 민주통합당이 출범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가 함께 역사적 결합을 이뤘습니다. 저는 그 민주통합당의 출범 과정에서 야권 통합협상 대표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많이 어렵고 진통이 있었지만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통합당의 당내 소통과 화합에 있어서 저는 당내 갈등과 이해를 조정할 그런 역량과 그다음에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 제일 필요한 것은 공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정한 리더십은 먼저 당내에 있는 많은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보듬는 거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근데 저는 오늘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재밌는 코너인데요. 한 분이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1분 질문하시고요. 1분 답변 들으시는 그런 순서입니다. 후보자 지정 질문인데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해찬 후보 한 분 지정해서 1분 질문하시고 1분 답변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예, 조정식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난 뒤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두 개가 지적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비교 조사해봤더니 민주당의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은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신속히 해결한다. 이 분야에서 한나라당의 그
보다 한 반밖에 안 나와요, 지지도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단합되어 안정감을 준다. 여기도 역시 한나라당의 반밖에 안 나옵니다. 결국 이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감이 부족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적인 리더십을 제가 강조를 했던 겁니다. 조정식 후보는 그동안에 당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민주당의 실태를 보시고 이걸 극복할 방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기관리 능력과 안정감의 보강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이해찬 후보께서 상당히 풍부한 경륜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아마 탁월한 역량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감입니다. 당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와 관계에서는 방금 저희가 토론했던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합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 정말 많은 117명의 출중한 당선자가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18대 국회 시절에 딱 80명의 적은 숫자로서 강력한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저희가 투쟁하고 또 지켜냈습니다. 이제는 이 127명의 역량들을 이 다양성과 역동성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주통합당을 강력하고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추미애 후보께서 1분 질문, 1분 답변하시죠. 네. 질문 안 하세요? 제가 예. 질문, 죄송합니다. 예. 이해찬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후보로부터, 이박 담합 또는 연대에 대해서 비판에 직면해 계신데요. 또 더 나아가서, 어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 한 후보께서 안철수 문재인 공동정부론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요. 이 전당대회를 잘 치른다는 것은 결국 지도부를 면몰신하고 쇄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간단하게만 물으세요, 지금.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알겠습니다. 좀 자, 답변해 국민이 주시죠, 알 수 1분 있게끔 동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하고 연대를 해서 어떤 선거를 치르고 나면은 당연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승리하면은 승리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가져야 되는 것, 공유해야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죠. 다만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은 당내 경선에 주력을 해야 될 텐데 왜 외부하고의 공동정부까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비판적인 지적은 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아마 언론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마 답변한 거일 텐데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당내의 후보 간의 정책 토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경험, 공유, 이런 것에 좀 더 주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이종걸 후보. 예, 전 추미애 후보께 묻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서는 이번 대표 경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우리 당의 여성 후보들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지요. 정말 능력 있는 486 여성 정치인의 치이고 또 계파의 치이고 그러나 홀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우리 추미애 후보께 저는 이미 상대방이 결정된 레이스에서 박근혜라는 의원의 여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대통령 딸로서 유신과 독재 유산을 받은 박근혜 의원이라고 합니다. 추미애 후보께서는 대구의 세택사집 셋째 딸이라고 해서 여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와는 관동군
소희의 딸로서 저와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가 어떻게 박근혜와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1분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여성 특례 조항이 주어졌지만 그런 것을 없앤 상태에서 나 홀로 뛰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 추미애가 꼭 필요하다라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계보는 민주통합계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박근혜 대표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국민을 사랑한다 이외의 그 모든 단어들은 우리 국민이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정책이 그야말로 없는 어떤 허공의 메아리 같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꾸준히 정책으로 설명해왔고 또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서 항상 청렴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대궐 안에서 자란 박근혜 후보와는 태생 과정에서부터 크다는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상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네, 이해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찬 후보님 그리고 김한길 후보님의 경륜과 식견은 이번 대선 승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지도부에 같이 들어가서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이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대선 경선의 역동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그래서 저는 뻔한 방식의 후보 단일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단일화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별로 식상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완전 국민 경선으로 원샷 경선을 하면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랫동안 대선을 기획하고 함께 관리해 오셨던 경륜으로 볼 때 이런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서로 당을 달리하면서 경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한쪽은 당이고 한쪽은 개인이면은 또 단일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유권자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우리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자꾸 강요할 수는 없고 아마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점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작동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거에 정책 토론을 많이 우리 후보들이 가서 하게끔 하고 아까 말한 민생 탐방도 하고 같이 체험도 하면서 같이 정책 토론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그 과정 속에서 역동성이 같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 과정을 거친 후에 이 단일화 방식에 관해서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용식 후보 차례입니다. 예, 조정식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저희가 속한 민주당은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닌 정당이죠. 개혁 대통령을 2번씩이나 배출했고 민주주의와 서민경제와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싸워온 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주통합당은 유감스럽게도 2040 세대로부터 매력 있는 정당으로 비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이 별다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조정식 의원님 말씀 들어볼 때 재정구 의원님께로부터 정치를 배웠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 빈민운동의 대부 아니십니까? 만약에 재정구 의원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의 민주당의 이런 난제 2040 세대 삶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한다고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문용식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2040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역으로 우리 민주당이 2040에 주목을 받는 정당으로 이렇게 확 바뀌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데서는 2040이 갖고 있는 특성, 그런 변화와 역동적인 측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2040의 그런 특성에 맞는 새로운 당의 얼굴과 지도부가 역동적인 지도부가 탄생한다면 저는 아마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40이 안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고통과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업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보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보다 저희 민주통합당이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소통의 문화를 우리 당내에서부터 발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김한길 후보 차례입니다. 예, 최근의 통합진보당의 행태, 새누리당의 친박에 의한 사당화, 우리 민주통합당의 소위 이박연대, 저는 담합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모두가 정치적 기득권을 놓고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는 정치공학과 개파정치만 있을 뿐이지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국민들을 보지 말고 국민의 시선으로 우리 민주당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SNS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2040 젊은 분들과 소통하는 데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결과적으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우리 문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 앞부분에 말 못했습니다. 네. 2040 세대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도 얻고 소통합니다. 반면에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5070 세대는 조중동 등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질적인 다른 미디어 세상에 사는 거죠. 저는 IT 기업, 인터넷 인프라 사업에 20년을 종사했습니다. 나우누리를 통해서 그때 소위 전자, 민자 들어간 모든 단체가 다 소통했습니다. 전교조, 민노총, 전대협, 또 아프리카 TV를 만들어서 촛불 시민이 소통하는 이 소통의 광장, 인프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당도 이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의 온라인 기능은 5%에 불과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재원도 그렇고 이걸 50%까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 오프가 명실상부하게 결합한 네트워크 정당으로 현대화되어야 2040 세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는 조정식 후보 질문하시죠. 네, 같은 동료 의원이자 후보인 강기정 후보께서 오늘 질문을 하나도 못 받으셔서 우리 강기정 후보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권연대 관련해서 지난번 총선에서 야권연대는 필요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범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단일화돼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야권연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연대의 한 축인 진보통합당이 지금 스스로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진보의 가장 큰 무기인 도덕성의 훼손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고 빨리 이 문제가 조속히 매듭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강 후보께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보통합당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야권연대가 어떻게 돼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사의 야권연대가 최근에는 2010년 지방선거에 부분적으로 됐고요. 6.27 지방선거 때 또 부분적으로 됐고 지난 총선에 전면적인 야권연대를 했습니다. 총평을 이 자리에서 간단히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절반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점수를 높게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통합진보당이 국민들 눈 밖에 있고 많은 질타와 쇄신과 반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총체적으로 진보 세력들이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기갑 비상대책위원장이 눈물겨운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부디 성공하기를 바라고 부디 통합진보당이 쇄신과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바라고 예.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야권연대가 다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질문을 받으셨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우상 후보께 묻겠습니다. 완전 국민 경선, 원샷 경선을 하는 게 어떠냐 조금 전에 이해찬 후보께도 여쭙는데요. 기분 같아서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샷 경선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가지 점에서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의 자강론에 비추어서 민주당 후보들이 소외받을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들을 좀 키우고 경쟁력을 키우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택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두 번째로 이것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데 마치 박근혜 의원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현실성의 문제가 있고, 또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것 같아요. 밖에 있는 후보들이 선뜻 응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은 2단계, 예. 즉 민주당 자강론을 통한 후보 시간이 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저도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희 당에 아주 좋은 인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또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원하고 또 지원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루한 후보 단일화가 이어지면서 범야권 대선 동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색을 통해서 범야권의 유력 주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동시 경선을 하고 그중에서 미국식의 오픈 프라이머리처럼 한 분씩 탈락하면서 지지 후보를 선언하는 방식이라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 가장 국민의 지지를 얻는 분이 당선될 수 있다고 보고요. 바깥에 있는 분도 당원 중심의 선거라면 참여하기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참여해서 하는 경선이라면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의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10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후보자 8분의 토론을 보셨는데요. 시간이 정말 너무나 촉박해서 충분한 얘기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또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겠습니다. 30초 안에 못다 하신 말씀을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추미애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당대표는 당의 간판입니다. 누가 당의 얼굴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신망이 달라집니다. 아직 대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대선 후보가 정해지다시피 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바로 저 추미애가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칙과 소신 지키고 개혁을 실천해 왔습니다. 분열 거부하고 화합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런 저 추미애, 우리 민주당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여성 우대 조항이 없지만 정정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지지해 주시기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엔 이종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여덟 후보 중에서 박근혜 의원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카키 마사오를 혹시 아십니까? 일본 괴뢰 관동군 장교 박정희의 일본 이름입니다. 박근혜 의원은 그의 딸입니다. 저는 목숨과 전 재산을 항일 독립운동에 바친 이혜영의 손자입니다. 유신의 딸 박근혜 의원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유신의 잔당 민권 변호사인 이종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시즌2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민주당 이름으로 박근혜를 고맙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우상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 우리 당의 40년 전 선배 원로들은 청년 김대중을 내세워 바람을 일으켰고 미국 민주당의 원로들은 청년 오바마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지금 민주통합당이 이런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젊은 대표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3파전으로 분류하고 있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문용식 후보 차례입니다. 예, 저는 20대 1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45년 1개월을 징역살이 했습니다. 비록 죽을 용기는 없었지만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30대, 40대 20년 동안 나우콤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나우누리와 아프리카 TV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의 제발로 찾아와서 지도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의 온라인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당의 50%를 책임지겠습니다. 예. 2040 세대를 끌어와서 알겠습니다. 투표율 5%를 올려서 시간이 다 대선 됐습니다.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자, 김한길 후보 말씀해 예, 주시죠. 국민 여러분,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가 이변이 일어나면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을 다시 보실 것입니다. 민주당 아직 살아있네. 힘센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꼼짝 못하는 당이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기대를 거실 겁니다. 그 기대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민주당 일구고 함께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간다면 대선 승리 우리의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조정식 후보.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11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전당대회는 그런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민주당의 시작의 출발입니다. 저 조정식은 젊고 역동적인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과감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예. 정권교체 반드시 알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기정 후보 말씀해 주시죠. 지난 18대 국회 4년 동안 내내 정권의 역주행에 대해서 정도와 원칙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결과 제가 4년 동안 4번이나 기소되는 이런,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당이 좀 더 행동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구호를 행동하는 젊은 기수 강기정이다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아무튼 성취감을 얻는 정당 민주당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해찬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한나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 새누리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 저 이해찬입니다. 저 이해찬이가 오로지 정권 교체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정말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사랑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드려야 할 마지막 정치적 책무이자 저희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8분들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요.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선거 치르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스태미너들이. 어쨌든 끝까지 선전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선택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8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자,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 여러분 장시간 시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나라 정치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꼭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